우리는 너무도 익숙하게 이 나라를 대한민국이라 부릅니다. 태어나고 자라고 살아가는 동안 그 이름은 늘 당연한 것처럼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은 처음부터 이 땅에 있었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름은 어느 순간 선택되었고 어느 순간 사람들의 입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이름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누가 처음 대한민국이라 불렀는지, 그리고 왜 그 안에 민국이라는 말이 담기게 되었는지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왕의 나라도 아니고 황제의 나라도 아닌 국민의 나라, 민국. 이 이름 하나에는 수십 년에 걸친 처절한 붕괴와 저항, 그리고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압축되어 있습니다. 국가는 어느 날 갑자기 태어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선언 한마디로 뚝딱 만들어지지도 않습니다.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 과정 속에서, 그 폐허 위에서 사람들이 스스로 우리가 주인이다라고 외치기 시작할 때 비로소 탄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 바로 그 과정입니다. 500년을 이어온 왕의 나라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리고 그 무너진 자리에서 어떻게 국민의 나라가 태어났는지, 닫힌 왕국이 거대한 세계의 파도 앞에 흔들리던 순간부터 1919년 상하이의 작은 회의실까지 그 긴 시간을 지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의미 있게 느껴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조선의 문 앞에는 이미 낯선 함선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866년 병인양요, 1871년 신미양요. 조선은 서양 세력과 충돌했고 바깥 세계의 파도가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마주했습니다. 그러나 그 파도가 조선의 질서를 어디까지 흔들게 될지 조선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875년 가을, 강화도 앞바다에 일본 군함 운요호가 나타났습니다. 운요호는 강화도 앞바다를 의도적으로 침범했습니다. 조선 수비대가 경고 포격을 가하자 운요호는 그것을 빌미 삼아 즉각 반격했습니다. 강화도의 초지진 포대를 무력으로 제압하고 인근 영종도에 상륙해 조선 병사들을 살상한 뒤 유유히 물러났습니다. 이것은 우발적인 충돌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은 처음부터 이 사건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무력 시위를 통해 조선을 압박하고 강제로 문을 열기 위한 빌미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876년, 일본은 바로 그 운요 사건을 앞세워 조선의 조약 체결을 강요했습니다. 협상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자리였습니다. 일본은 군함을 이끌고 와서 강화도에 상륙했고 조선은 사실상 선택의 여지 없이 서명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체결된 것이 강화도 조약입니다. 강화도 조약은 조선이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조약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만큼 처참하게 불평등한 문서였습니다. 이 조약에는 두 가지 치명적인 독이 숨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치외법권이었습니다. 조선 땅에 있는 일본인이 범죄를 저질러도 조선의 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조항이었습니다. 조선의 사법권이 자국 땅에서 스스로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해안 측량권이었습니다. 일본이 조선의 해안을 마음대로 측량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군사작전에 필요한 지형 정보를 합법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조선이 스스로 내어준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500년을 이어온 조선 왕조의 질서는 바다 건너 낯선 이양선의 포성과 함께 치명적인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강화도 조약을 두고 조선이 문을 열었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반의 진실입니다. 조선이 스스로 문을 연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이 강제로 열렸고 그 문틈으로 조선의 주권이 조금씩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강화도 조약은 이후 일본의 내정 개입을 위한 발판이 되었습니다. 이 조약 하나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시작이었습니다. 조선의 주권이 단계적으로 잠식되어가는 기나긴 과정의 첫 번째 균열이었습니다. 조선의 조정은 이 위기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인식했다 하더라도 충분히 대응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 물살이 얼마나 빠른지, 그리고 지금 발을 딛고 있는 땅이 얼마나 빠르게 흔들리고 있는지를 조선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고요한 붕괴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도 크게 알아차리지 못한 채, 그러나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강화도 조약이 체결된 뒤 18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조선은 경랑 속에서 표류했습니다. 외세의 압박은 커졌고 조정은 혼란스러웠으며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1894년 조선의 남쪽 땅에서 거대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동학농민운동이었습니다. 탐관 오리의 수탈과 외세의 침략에 맞서 전라도 일대에서 시작된 농민들의 봉기는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조선의 조정은 이 불길을 스스로 진압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청나라에 군대 파병을 요청했습니다. 이 결정이 거대한 실수의 시작이었습니다. 청나라 군대가 조선 땅에 발을 들이자 일본도 즉각 군대를 보냈습니다. 1885년 체결된 텐진 조약은 청과 일본이 조선에 군대를 보낼 경우 서로 통보하도록 한 약속이었습니다. 일본은 이 조약을 근거로 자신들도 조선에 군대를 보낼 명분을 얻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은 자국의 봉기를 진압하기 위해 외국 군대를 불렀다가 그 외국 군대들이 자국 땅에서 서로 충돌하는 상황을 맞게 됩니다. 청일전쟁이었습니다. 전쟁의 무대는 조선 땅이었고 싸우는 것은 청나라와 일본이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조선의 백성들이 입었습니다. 전쟁에서 일본이 승기를 잡자 일본은 즉각 행동에 나섰습니다. 무장한 일본군이 경복궁을 무력으로 포위하고 점령했습니다. 왕이 거처하는 궁궐이 외국 군대에 의해 강제로 점령당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그 상태에서 조선의 내정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뜯어고치는 이른바 갑오개혁을 강요했습니다. 갑오개혁으로 신분제가 폐지되고 근대적 제도가 도입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개혁은 조선 내부의 개혁 의지만으로 이루어진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경복궁을 무력으로 장악한 일본의 압박이 그 뒤편에 깊게 놓여 있었습니다. 주권을 잃은 채 이루어진 변화는 진정한 개혁이라기보다 강요된 개편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그 한계는 이후의 역사 속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 위기 속에서 고종은 중대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1897년 고종은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바꾸고 스스로 황제에 즉위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름 바꾸기가 아니었습니다. 조선이 더 이상 중국의 번국이 아닌 자주독립국임을 세계에 선포하는 행위였습니다. 황제라는 칭호는 중국의 황제와 대등한 위치에 서겠다는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대한제국은 광무개혁이라 불리는 근대화 사업도 추진했습니다. 전기를 들여오고 전차를 놓고 근대적 교육기관을 세우며 새로운 시대에 맞는 국가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 의지만큼은 분명 작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한제국이 꿈꾼 근대화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방향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1899년 고종은 대한국 국제를 반포했습니다. 대한제국의 헌법이라 할 수 있는 이 문서에는 모든 권력이 황제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전제 군주제가 명문화되어 있었습니다. 근대화를 추진하면서도 권력만큼은 내려놓지 않겠다는 선택이었습니다. 나라가 위태로울수록 강력한 황제권으로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는 판단이었을 것입니다. 분열된 조정, 외세의 압박, 각지에서 터지는 혼란, 이 모든 것을 황제의 강력한 통제권으로 수습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모든 권력이 황제 한 사람에게 집중될수록 나라를 지켜야 할 힘 또한 한 곳에만 몰렸습니다. 백성들이 스스로 나라의 주인으로 나설 자리는 점점 좁아졌습니다. 국민적 결집을 이끌어내지 못한 한계, 이것이 대한제국이 남긴 깊은 그림자였습니다. 그 한계는 1905년
가장 치명적인 순간에 드러났습니다. 러일 전쟁이 끝난 뒤 승리한 일본은 한반도에 대한 지배권을 사실상 국제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그해 11월 일본은 최후의 일격을 가했습니다. 무장한 일본군이 궁궐에 난입했습니다. 대한제국의 대신들이 둘러앉은 자리에 총과 칼을 든 군인들이 들어섰습니다. 그 공포 속에서 외교권을 완전히 빼앗기고 통감부를 설치하는 조약이 강제로 체결되었습니다. 을사조약 혹은 을사늑약이라 불리는 이 문서입니다. 이 조약으로 대한제국은 외교권을 잃었습니다. 외교권을 잃는다는 것은 스스로 다른 나라와 관계를 맺을 수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나라의 형식은 남아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일본의 보호국으로 전락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서울에는 통감부가 설치되었습니다. 이제 조선의 내정은 일본이 파견한 통감이 실질적으로 통제했습니다. 나라의 뼈대가 뽑혀나가는 것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고종은 이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907년 고종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를 파견했습니다. 을사조약이 강제로 체결된 불법적인 조약임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외교적으로 이 상황을 돌파하려는 마지막 시도였습니다. 그러나 회의장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열강들은 이미 일본의 조선 지배를 용인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특사들은 회의에 참석조차 허락받지 못한 채 호소하고 또 호소했지만 국제사회는 외면했습니다. 일본은 헤이그 특사 파견을 빌미로 즉각 반격했습니다. 고종을 황제 자리에서 강제로 끌어내렸습니다. 황제가 강제로 퇴위당하는 굴욕적인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것으로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해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 명령을 받았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정규 군대가 강제로 해체된 것입니다. 외교의 문이 닫히자 사람들은 다시 산과 들로 향했습니다. 해산된 군인들과 백성들은 무기를 들고 저항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이미 기울어진 힘의 차이는 너무나 컸습니다. 그리고 1910년 8월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한일병합 조약이 공포되었습니다. 500년 조선 왕조의 역사와 13년 대한제국의 역사,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지도 위에서 지워졌습니다. 대한제국은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이 43년의 과정을 돌아보면 하나의 구조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강화도 조약으로 불평등한 문틈이 생겼고 갑오개혁 강요로 내정이 뚫렸으며 을사조약으로 외교권이 빠져나갔고 군대 해산으로 저항수단이 사라졌으며 마지막으로 한일병합으로 나라 자체가 소멸했습니다. 주권이 단계적으로 그러나 체계적으로 잠식되어 온 과정이었습니다. 나라가 사라졌습니다. 지도에서 이름이 지워졌습니다. 왕도 사라졌고 황제도 물러났습니다. 군대는 해산되었고 외교권은 빼앗겼습니다. 이제 이 땅의 사람들에게 남은 것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이대로 끝나는 것인가? 나라가 사라졌다면 우리는 무엇인가? 나라가 사라진 뒤 조선 총독부가 이 땅을 지배했습니다. 일제는 무단 통치라 불리는 강압적인 지배 방식을 펼쳤습니다. 헌병 경찰이 일상 곳곳에 배치되어 조선인들의 생활을 감시하고 통제했습니다. 집회와 언론, 출판은 억압되었습니다. 조선인들은 자신의 나라, 자신의 이름으로 목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시간은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1910년부터 1919년까지 9년이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9년 동안 그 질문은 억압의 시간 속에서 더 깊고 단단하게 자라났습니다. 그 질문이 마침내 1919년 3월 1일 거리로 터져나왔습니다. 3.1운동은 어느 한 집단만의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종교계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학생들이 합류했습니다. 시장의 상인이, 논밭의 농민이, 공장의 노동자가 함께했습니다. 도시에서만이 아니라 전국 방방곡곡으로 시간차를 두고 번져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하나였습니다. 1919년 3월 1일 오후 서울에서는 기미 독립선언서가 선포되었고 탑골공원을 중심으로 만세의 함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기미 독립선언서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조선이 독립국임을 그리고 조선인이 자주민임을 선언한다고. 인류 평등의 대의를 천명한 이 선언서는 단순한 독립요구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조선의 백성들이 스스로를 국민으로 선언하는 문서였습니다. 왕의 신하도 황제의 백성도 아닌 스스로 권리를 가진 자주민으로 서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대한 독립 만세. 그 함성은 서울에서 시작해 전국으로 번졌습니다. 산 너머, 강 건너, 이 땅의 구석구석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일제는 이 함성을 폭력으로 진압했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3.1운동은 이 역사에서 결정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이 운동을 통해 하나의 자각이 이 땅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사라졌다고 해서 우리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주권은 왕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주권자임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이 자각이야말로 3.1운동이 남긴 가장 중요한 유산이었습니다. 군주의 통치권이 소멸한 자리에 국민의 권리가 탄생했다는 자각. 그것이 3.1운동을 거치면서 이 땅의 사람들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각은 곧바로 하나의 질문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나라를 만들어야 하는가? 3.1운동의 함성이 울려 퍼진 지 불과 41일 뒤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하이의 한 건물에 조선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임시의정원, 즉 임시의회가 열렸습니다. 이들은 나라를 잃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고국을 떠나 이역만리 중국 땅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 역사의 방향을 바꾸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먼저 나라의 이름을 정해야 했습니다. 회의가 열렸습니다. 의견이 오갔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발언했습니다. 신서구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안으로 망했으니 대안으로 흥하자. 짧고 강렬한 한마디였습니다. 망한 이름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대한제국이 무너졌던 그 이름 위에 새로운 정신과 새로운 체제로 다시 세우겠다는 의지였습니다. 그렇게 국호가 정해졌습니다. 대한, 그리고 민국, 국민이 주인인 나라, 그리고 이어서 임시헌장이 마련되었습니다. 조소왕이 기초한 이 문서의 첫 번째 조항, 제1조가 선포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짧은 한 문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짧은 문장은 수백 년의 역사를 단숨에 뒤집는 선언이었습니다. 왕이 다스리는 나라, 황제가 모든 권력을 쥐는 나라, 그 체제가 여기서 공식적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 민주공화제가 여기서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876년 강화도 조약으로 시작된 주권 박탈의 역사. 그 기나긴 과정의 끝에서 역설적으로 가장 강력한 형태의 주권선언이 나온 것입니다. 왕도 황제도 사라진 자리에서 사람들은 처음으로 스스로를 주권자라고 불렀습니다. 물론 이 임시정부는 남의 나라 땅에 세워진 정부였습니다. 군대도 없었고 통치할 영토도 장악하지 못했으며 실질적인 행정력도 갖추지 못한 임시의 정부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사실이 오히려 이 선언을 더욱 빛나게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폐허 위에서 이 사람들은 제왕의 나라를 끝내고 국민의 나라를 선포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힘이 있어서 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한 선택이었습니다. 그 선택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가장 든든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은 지금도 이렇게 말합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문장은
1919년 4월 11일 상하이에서 시작된 이야기의 연장선 위에 있습니다. 나라가 무너진 폐허 위에서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땅에서 사람들이 스스로 주인임을 선언했던 그 목소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500년의 왕조가 무너졌습니다. 13년의 제국이 사라졌습니다. 9년의 억압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쌓인 위에서 새로운 이름이 태어났습니다. 대한민국. 왕의 나라가 아닌 국민의 나라. 그 이름이 태어난 과정. 그것이 오늘 우리가 따라온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함께 해주세요.